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한 주도 별일 없이 잘 보내셨죠? 저도 늘 그랬듯이 잘 보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저번 주보단 그렇게 춥지 않은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괜찮았습니다. 눈이 내리긴 했는데 그래도 따뜻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래,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제가 인생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프레임이란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나온 지가 좀 됐는데요. 최인철 교수님이라고 어떤 행복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교수님이 낸 책이에요. 아마 이 프레임이란 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굿라이프란 책도 어, 샀는데 그것도 되게 잘 읽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또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주관적 관점으로 살아가는지, 나 자신의 시각으로만 살아가는지를 정말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낱낱이 밝히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게 자기만의 어떤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나은 관점으로 이렇게 갈아탈 수도 있다.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세상을 보는 시각을 고쳐나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은 꽤 오래전에 샀는데요. 아마 책이 지금 너덜너덜한데 아무튼 개정판이 나왔겠죠. 그리고 이 책은 몇 년 전에 좀 읽어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좋기도 하고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 싶다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누군가의 행동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 저 사람 원래 그래 하면서 그냥 단정 지어버린 경험? 아니면 회사 동료가 좀 뭔가 불친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늘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경험이요. 또 어떤 친구 한 명을 피상적으로 알고 저 사람 되게 이기적인 것 같다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그 사람 입장이 되어버린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된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순간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최인철 교수님은 책에서 이런 예를 듭니다. 오늘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간절했던 내일이라는 문장을 한번 곱씹어 보라고요. 오늘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간절했던 내일. 그리고 정말 어쩌면 오늘이란 이 시간은 나에게는 매번 흘러가는 시간 중에 하루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토록 누리고 싶었던 하루일 수도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떤 입장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정말.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모든 출구는 어딘가로 들어가는 입구다 라고요. 같은 문을 두고도 이게 입구인지 입구로서 기능하는지 출구로서 기능하는지는 이 문을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 달려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건요, 이런 프레임 자체가 단순히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마음먹기에 따라 달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마치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듯이 우리가 세상을 달리 바라볼 수 있는 꾸준한 연습,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바꿀 수 있다. 프레임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이란 건 설계의 대상이라고 하면서요. 마치 그런 거죠. 건축가가 건물을 설계하듯 우리의 시각도 세심하게 설계하고 다듬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책에서 또 흥미로웠던 부분을 하나 꼽자면 바로 내가 상황이다 라는 그 말이었어요. 내가 상황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 앞에 있는 바로 나. 내가 어떤 지금 상태이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그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그런 거죠. 제가 찌푸린 얼굴로 그 사람 앞에 앉아 있거나 그렇다면 그 사람이 뭔가 좀 그렇게 보이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제가 긴장을 풀고 되게 여유 있게 행복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면 그 사람도 아마 굉장히 편안하게 또 저와의 대화를 그리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갈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성격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떠한 태도로 앉아 있었느냐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되게 웃긴 게요. 우리가 이렇게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떤 힘은 잘 모르면서 나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타인의 힘에는 유독 민감하다고 합니다. 왜 쟤는 저렇게 짜증을 내지? 쟤는 왜 저렇게 성격이 안 좋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고. 그게 참 재미있는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자는 줄곧 이 프레임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해요. 내가 좀 안 좋은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뭔가 더 나은, 나보다 더 나은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에 의해서 나의 프레임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고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이렇게요. 아, 저 사람은 되게 멋있게 산다. 되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 세상을 보는 방식이 되게 멋지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사는 게 되게 잘 사는 거겠네. 하는 식으로 한다는 거죠. 제가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김주한 교수님 강의를 유튜브로 많이 듣는데 그러면서 아, 김주한 교수님처럼 살고 싶다. 저렇게 사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닐까? 저게 정말 행복 아닐까? 하면서 출퇴근 시간에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귀로. 그래요. 아무튼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를 한번 반추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정말 세상을 되게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난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소개해 드릴게요.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프레임. 자기중심성. 미국 예일대학교의 스탠버그 교수는 어리석음의 첫 번째 조건으로 자기중심성을 꼽고 있다.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아주 재치있게 보여준 실험 하나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수행되었다. 이 실험은 대학생 2명을 한 조로 짝지워 한 명에게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려서 어떤 노래를 연주하게 하고 다른 한 명에게는 상대방이 손가락으로 연주한 노래 제목을 알아맞히게 하는 실험이었다. 이때 손가락을 두드려 연주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공명을 알려줄 수 없고 입으로 흥얼거릴 수도 없다. 오로지 손가락 연주만으로 노래가락을 표현하게 했다. 노래가락 연주가 끝나면 청중격인 참여자는 연주자가 연주한 노래 제목을 추측해서 적고 연주자는 자신이 연주한 노래 제목을 청중인 상대방이 알아맞힐 확률을 추측하게 해서 적게 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곡을 반복해서 테스트했다. 연주자의 기대치와 청중의 정확도는 얼마나 맞아떨어질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주자들은 청중이 자신의 손가락 연주를 듣고 노래 제목을 알아맞힐 확률이 최소한 절반은 된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청중이 제목을 맞힌 비율은 겨우 2.5%뿐이었다. 실제로 청중이 알아들은 비율은 25%도 아닌 2.5%에 불과했다. 정말로 너무도 터무니없는 결과가 아닌가? 연주자의 손가락 연주가 잘못된 것일까? 이제 우리 스스로 이 실험을 재현해보자. 당신이 연주자가 되어 오 필슨 코리아를 손가락으로 연주해보라. 눈을 지그시 감으면 당신이 연주하게 될 가락이 귓가에 들려올 것이다. 드럼 소리도 들리고
스타카토로 강조해야 할 부분에서 짧게 끊어치는 손가락의 느낌도 생생하게 전해질 것이다. 오 부분에서는 강하게 끊어쳤고 그 다음 필승코리까지는 조금 부드럽게 두드렸고 다시 아 부분에서는 강하게 쳤을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거렸을 것이고 어느새 양손으로 가락을 두드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정말로 환상적인 연주였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자, 멜로디 감정, 어느 것 하나도 손색이 없는 완벽한 연주였을 것이다. 그러나 입장 바꿔서 청중의 입장이 되어보자. 무슨 노랫가락인지 모른 채로 상대방이 손가락을 두드리는 소리만으로 노래 제목을 알아맞혀야 한다. 가사도 그 어떤 허밍도 들을 수가 없다. 드럼 소리나 키보드 멜로디도 들리지 않는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무의미한 소리만 들릴 뿐이다. 그 어떤 멜로디나 연주의 감흥도 느낄 수가 없다. 아무리 애를 써도 청중인 당신의 귀엔 그저 탁탁거리는 책상 치는 소리만 들린다. 그런데도 연주자는 자신의 머릿속에 경험했던 그 환상적인 연주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자기라는 프레임에 갇힌 우리는 우리의 의사 전달이 항상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전달한 말과 메모,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은 오직 우리 자신의 프레임 속에서만, 그 속에서만 자명한 것일 뿐 다른 사람의 프레임에서 보자면 지극히 애매하게 여겨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의사불통으로 인해 생겨나는 오해와 갈등에 대해 사람들은 상대방의 무감각과 무능력, 그리고 배려 없음을 탓한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선행학습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어린아이가 알기엔 벅차고 어려운 내용을 가르치면서 왜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모르냐고 그렇게 구박하기가 일수다. 그 개념들이 어른들에게나 간단하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말이다. 남녀 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몇 시간째 토라져 있는 여자친구에게 위로는커녕 장난친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속좁게 굴어 하며 되레 화를 내는 남자친구의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만 장난으로 해석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하면서 상대방을 추궁하지만 실상은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의 선택이 보편적이라고 믿는 이유. 나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주관적인 경험과 객관적 현실 사이에는 그 어떤 왜곡도 없다고 믿는 이런 경향성을 철학과 심리학에서는 소박한 실제론이라고 부른다. 이런 경향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걸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선택할 것이라고 믿게 된다. 미국 스탠퍼드대 리 로스 교수 연구팀이 1970년대 말에 수행했던 실험 내용의 하나다. 연구팀은 실험실에 모인 대학생들에게 회개하라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캠퍼스를 돌면서 학생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실험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다. 물론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실험 과제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 어떤 학생들은 이 실험에 동의했고 또 어떤 학생들은 거절했다. 학생들이 자신의 참여 의사를 밝히고 나면 연구팀은 각 학생들에게 본교 학생 중에 몇 퍼센트가 이 요구에 yes라고 답할지 또 no라고 대답할지를 추정하게 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개하라라는 문구를 들고 학교를 돌겠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64%가 자기와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 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문구를 들고 다니지 않겠다고 답한 학생들은 불과 23%만이 그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 자신을 보편적인 존재라고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회개하라 라는 문구를 들고 학생들의 의견을 관찰하겠다라는 쪽에 동의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상황을 해석했다. 뭐 아는 사람 만나면 그냥 실험일 뿐이라고 말하면 돼. 뭐 창피할 이유가 전혀 없지. 실험 과제에 꼭 참여해야 한다면 이런 새로운 게 훨씬 보람이 있지. 피켓을 드는 그 상황이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그 실험의 황당함과 무모함에 초점을 맞춰 상황을 해석했다. 아니, 그런 피켓을 들고 다니다니 다른 학생들이 날 어떻게 보겠어? 꼭 그걸 들고 다녀야만 사람들의 반응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생각해보면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어? 어차피 학점 때문에 하는 실험인데 누가 그런 황당한 모험을 하겠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쪽 학생들 모두 자신들의 그러한 생각과 느낌이 정상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도 자신처럼 상황을 해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피켓을 들고 다니는데 동의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도 그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라고 예상했고, 피켓을 들고 다니는데 동의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도 그 상황을 굉장히 부정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짐작한 것이다. 바로 이런 자기중심적인 프레임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이런 현상을 허위 합의 효과라고 하는데, 자신의 의견이나 선호, 그리고 신념이나 행동 같은 것들이 실제보다 더 보편적이라고 착각하는 자기중심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허위 합의 효과에 사로잡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이 세상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미지 투사.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를 타인에게 투사하는 버릇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타인을 평가하거나 첫인상을 규정할 때 늘 얼마나 똑똑한가? 라는 차원에서 본다. 누구를 만나든 쟤는 똑똑해. 쟤는 능력이 있어 보여. 쟤는 좋은 대학을 못 나왔어. 쟤는 성격만 좋아. 라는 식으로 평가를 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늘 좋은 사람 혹은 따뜻한 사람의 차원에서 타인을 평가한다. 가령 정말 좋은 사람이야. 마음이 따뜻해. 라는 식으로 말이다. 심리학자 레비즈키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능력 차원에서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도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 능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동일한 차원에서 평가하게 된다. 반면에 자신을 정의하는 데 있어 따뜻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타인을 평가할 때도 동일한 차원에서 본다.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라. 어떤 사람이 10명의 주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10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한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돈을 중시하는 사람은 그 10명의 사람을 돈으로 평가할 것이고, 날씬한 몸매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타인을 보고 몸매로 평가할 것이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아, 저 사람은 집이 있을 것 같아. 아파트가 저렇게 많은데 왜 우리 집은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평가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준다기보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많이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 자기 주변에 남을 헐뜯는 사람이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편이 좋다. 그 주변 사람이 실제로 남을 헐뜯는 사람이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남의 허물을 습관적으로 들춰내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세상은 아직 살만한 것이고 자기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은 가까이 해도 좋다. 그 사람은 누구와 있어도 상대방의 장점부터 보기 때문이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 라는 말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셈이다. 마음의 CCTV, 조명 효과. 1992년 동명의 영화를 TV 시리즈로 만들어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았고 국내에서도 방영된 적이 있는 미녀와 뱀파이어를 보면 금발의 미녀 버피가 외파리 뱀파이어 아밀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나는 괜찮지만 너는 정말 재수없는 날이구나. 배드 헤어 데이라는 말은 머리 스타일이 엉망인 날, 설상가상으로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재수없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표현이다. 이 말이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이 영화에 나온 버피의 대사로 유명해졌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표현은 실제로 헤어스타일이 엉망인 날에 쓰이기보다는 남들의 눈엔 파인 헤어 데이로 보이는데 정작 당사자만 머리를 가리키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을 때 더 적절하게 쓰인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아침에 샴푸가 떨어지는 바람에 비누로 머리를 감고 출근한 날, 주위에선 아무도 그러한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데도 스스로 배드 헤어 데이라면서 불평하고 다닌다. 도둑이 제발 저리는 시기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샴푸로 머리를 감았는지, 비누로 머리를 감았는지, 심지어는 머리를 감았는지조차 관심이 없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자기의 머리만 쳐다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샴푸 대신 비누로 감은 머리가 금방 눈에 띌 것이라고 지레짐작을 한다. 이런 상황들이 어디 머리 문제에만 국한되겠는가? 출근을 할 때마다 직장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오늘은 또 뭘 입지? 하는 것이다. 옷장 안에는 옷들로 꽉 차 있지만 막상 입고 나갈 옷이 없다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다. 연이어 같은 옷을 입고 출근하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볼 것 같다라는 생각에 퇴근하자마자 백화점으로 달려가 옷을 산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한다. 옷장에 옷이 가득해도 아침이 되면 또다시 입을 옷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새 옷을 사들이게 된다. 신발이나 핸드백 등 다른 여러 액세서리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이러한 착각들은 조명 효과라고 하는 심리 현상에서 비롯된다. 연극 무대에선 주인공 머리 위엔 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진다. 주인공 머리 위로 동그랗게 비춰지는 조명은 주인공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니고 관객들은 주인공의 일거수일투족, 감정의 흐름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주인공이 어떤 의상을 입었는지,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어떤 대사를 하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 관객들에게 그대로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타들에겐 코디네이터란 사람이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며 그 스타의 외모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는 게 아니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연극의 주인공이 아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종종 자신도 스타들처럼 조명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쓴다. 코넬 대학교의 토마스 길로비치 교수가 대학원생들과 함께 수행한 실험은 이 같은 조명 효과의 실체를 잘 보여준다. 40대 이상이라면 베리 매닐로라는 미국 가수를 기억할지도 모르겠다. 특히 올리비아 뉴튼 존과 듀엣으로 불렀었던 This Can't Be Real, 이게 사실일 리 없어 란 노래는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음악 평론가들로부터 큰 평가를 받진 못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7천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를 한 꽤 알려진 가수이다. 몇몇 TV 광고에 노래를 제작하고 직접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젊은 대학생들에게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매닐로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다닌다는 건 학생들 사이에선 민망한 일이었다. 길러비치 교수는 이 실험에서 한 학생에게 매닐로의 티셔츠를 입게 하고 4명에서 6명의 대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실험실로 들어가게 했다. 그리고 실험실에서는 아주 잠깐 동안만 머무르게 했다. 그런 후에 티셔츠를 입은 학생에게 실험실에서 만났던 학생들 중 몇 명이 자신의 매닐로 티셔츠를 입었는지, 그걸 알아차렸을 것 같은지 추측하게 했다. 실험실에 있던 나머지 학생들에겐 그 학생이 무슨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티셔츠를 입은 학생은 실험실에서 만났던 학생들의 46% 정도가 자신이 매닐로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걸 알아맞힐 거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3%만이 그 학생이 매닐로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후 실험에서는 학생들에게 코미디언인 제리 셰인필드와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려진 티셔츠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골라 입게 한 후에 동일한 실험을 반복했다. 그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다. 실제로는 8%의 학생들만 그 학생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기억해냈지만 티셔츠를 입었던 학생은 절반가량인 48%가 자신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알아맞힐 거라고 예상했다. 가끔 이런 옷을 입고 어떻게 그 자리에 가지? 라거나 이 신발과 이 옷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라고 걱정을 하는데, 그러한 걱정들은 대부분 과장된 것이다. 더욱이 그렇게 걱정하는 부분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양말의 디자인이나 구두 앞코 각도의 정도라면 그러한 근심들은 정말 전적으로 무시해도 좋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를 보고 있는 건 남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마음속에 CCTV를 설치해놓고 자신을 감시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날 주목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이제 그 CCTV의 스위치를 꺼버려야 한다. 세상의 중심에서 자신을 조용히 내려놓는다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다. 질문의 위력. 앞서 소개한 아인슈타인과 광대사진의 실험은 비교에 의한 프레임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닌 외부에서부터 유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맥락에서 TV를 아주 자주 보는 남성들은 이성 친구나 배우자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심리학 연구는 밝히고 있다. TV 속에 젊고 매력적인 여성을 보면서 배우자와 이성 친구를 비교하기 때문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함정에 걸리는 셈이다. 물론 자신도 모르게 특정한 방향으로 프레임되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1990년 캐나다 워털로 대학교가 수행한 한 실험에서 카톨릭 신자 여대생들에게 어떤 여성의 은밀한 성적 상상에 대한 글 하나를 읽도록 했다. 그런 후에 한 조건의 여대생들에게는 교황의 사진을 아주 짧은 시간 보여주고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하도록 했다. 다른 조건의 여대생들에게는 교황의 사진이 아닌 낯선 중년 남자의 사진을 빠른 속도로 보여주었다. 두 조건 모두 그 사진이 누군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제시되었다. 그 결과 교황의 사진을 접한 여대생들이 낯선 남자의 사진을 접한 여대생들보다 자기 자신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상상을 읽은 후에 교황의 사진이 노출된 여대생들이 죄책감을 더 느꼈기 때문이다. 어떤 종교이든 자신이 믿는 종교의 상징물을 집이나 자동차, 일터에 놓아두는 이유는 이러한 상징물이 무의식 중에도 계속해서 경건한 종교적 프레임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레임이 항상 이렇게 외부에서 강요되거나 은밀히 유도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건네는 질문 혹은 담화가 우리에게 특정 프레임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 자신이 외향적인 사람인지 내성적인 사람인지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난 외향적인가? 라고 묻거나 난 내성적인가? 라고 묻는다. 키나 몸무게 같은 물리적인 속성은 궁금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지만 심리적인 속성들은 궁금할 땐 반드시 이런 자기 질문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기 어떤 사람이 나는 외향적인가? 라고 자문한 후에 7점 만점의 척도상에서 자신을 평가한다고 생각해보자. 이 사람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패턴을 회상해보던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참조하든지 간에 어떤 증거에 기초하여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자문한 것이 나는 외향적인가가 아니고 나는 내성적인가? 라는 것이었다고 해보자. 일부 독자들은 이 두 가지 질문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회심리학자 지바 쿤다의 연구를 비롯하여 내가 속한 서울대학교 사회심리연구실의 연구 결과는 그런 반문이 틀렸음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외향적인가 라고 물었을 때보다 내성적인가 라고 물었을 때 응답이 더 내성적인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질문의 방향이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어서 스스로 자신의 성격을 조금씩 다르게 보도록 만든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질문의 방향이 특정 종류의 증거만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프레임을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내가 외향적인가? 라고 자문하게 되면 외향적으로 행동했던 증거들만 찾으려고 하고 내성적으로 행동했던 증거들은 잘 찾으려 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내가 내성적인가? 라고 물으면 내성적으로 행동했던 경험들만을 찾으려고 하고 외향적으로 행동했던 경험은 잘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 질문의 방향이 일치하는 쪽으로 자기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기 개념이라는 것도 단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프레임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진다. 그리고 그 프레임은 질문의 방향과 같은 아주 사소한 요인에 의해 그렇게 결정되기도 한다. 자기중심성. 미국 예일대학교의 스탠버그 교수는 어리석음의 첫 번째 조건으로 자기중심성을 꼽고 있다.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아주 재치있게 보여준 실험 하나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수행되었다. 이 실험은 대학생 2명을 한 조로 짝지워 한 명에게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려서 어떤 노래를 연주하게 하고 다른 한 명에게는 상대방이 손가락으로 연주한 노래 제목을 알아맞히게 하는 실험이었다. 이때 손가락을 두드려 연주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공명을 알려줄 수 없고 입으로 흥얼거릴 수도 없다. 오로지 손가락 연주만으로 노래가락을 표현하게 했다. 노래가락 연주가 끝나면 청중격인 참여자는 연주자가 연주한 노래 제목을 추측해서 적고 연주자는 자신이 연주한 노래 제목을 청중인 상대방이 알아맞힐 확률을 추측하게 해서 적게 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곡을 반복해서 테스트했다. 연주자의 기대치와 청중의 정확도는 얼마나 맞아떨어질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주자들은 청중이 자신의 손가락 연주를 듣고 노래 제목을 알아맞힐 확률이 최소한 절반은 된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청중이 제목을 맞힌 비율은 겨우 2.5%뿐이었다. 실제로 청중이 알아들은 비율은 25%도 아닌 2.5%에 불과했다. 정말로 너무도 터무니없는 결과가 아닌가? 연주자의 손가락 연주가 잘못된 것일까? 이제 우리 스스로 이 실험을 재현해보자. 당신이 연주자가 되어 오 필승 코리아를 손가락으로 연주해보라. 눈을 지그시 감으면 당신이 연주하게 될 가락이 귓가에 들려올 것이다.
드럼 소리도 들리고 스타카토로 강조해야 할 부분에서 짧게 끊어치는 손가락의 느낌도 생생하게 전해질 것이다. 오 부분에서는 강하게 끊어쳤고 그 다음 필승코리까지는 조금 부드럽게 두드렸고 다시 아 부분에서는 강하게 쳤을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거렸을 것이고 어느새 양손으로 가락을 두드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정말로 환상적인 연주였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자, 멜로디 감정, 어느 것 하나도 손색이 없는 완벽한 연주였을 것이다. 그러나 입장 바꿔서 청중의 입장이 되어보자. 무슨 노랫가락인지 모른 채로 상대방이 손가락을 두드리는 소리만으로 노래 제목을 알아맞혀야 한다. 가사도 그 어떤 허밍도 들을 수가 없다. 드럼 소리나 키보드 멜로디도 들리지 않는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무의미한 소리만 들릴 뿐이다. 그 어떤 멜로디나 연주의 감흥도 느낄 수가 없다. 아무리 애를 써도 청중인 당신의 귀엔 그저 탁탁거리는 책상 치는 소리만 들린다. 그런데도 연주자는 자신의 머릿속에 경험했던 그 환상적인 연주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자기라는 프레임에 갇힌 우리는 우리의 의사 전달이 항상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전달한 말과 메모,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은 오직 우리 자신의 프레임 속에서만, 그 속에서만 자명한 것일 뿐 다른 사람의 프레임에서 보자면 지극히 애매하게 여겨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의사불통으로 인해 생겨나는 오해와 갈등에 대해 사람들은 상대방의 무감각과 무능력, 그리고 배려 없음을 탓한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선행학습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어린아이가 알기엔 벅차고 어려운 내용을 가르치면서 왜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모르냐고 그렇게 구박하기가 일수다. 그 개념들이 어른들에게나 간단하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말이다. 남녀 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몇 시간째 토라져 있는 여자친구에게 위로는커녕 장난친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속 좋게 굴어 하며 되레 화를 내는 남자친구의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만 장난으로 해석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하면서 상대방을 추궁하지만 실상은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의 선택이 보편적이라고 믿는 이유. 나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주관적인 경험과 객관적 현실 사이에는 그 어떤 왜곡도 없다고 믿는 이런 경향성을 철학과 심리학에서는 소박한 실제론이라고 부른다. 이런 경향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걸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선택할 것이라고 믿게 된다. 미국 스탠퍼드대 리 로스 교수 연구팀이 1970년대 말에 수행했던 실험 내용의 하나다. 연구팀은 실험실에 모인 대학생들에게 회개하라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캠퍼스를 돌면서 학생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실험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다. 물론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실험 과제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 어떤 학생들은 이 실험에 동의했고 또 어떤 학생들은 거절했다. 학생들이 자신의 참여 의사를 밝히고 나면 연구팀은 각 학생들에게 본교 학생 중에 몇 %가 이 요구에 예스라고 답할지 또 노라고 대답할지를 추정하게 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개하라라는 문구를 들고 학교를 돌겠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64%가 자기와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 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문구를 들고 다니지 않겠다고 답한 학생들은 불과 23%만이 그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 자신을 보편적인 존재라고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회개하라 라는 문구를 들고 학생들의 의견을 관찰하겠다라는 쪽에 동의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상황을 해석했다. 뭐 아는 사람 만나면 그냥 실험일 뿐이라고 말하면 돼. 뭐 창피할 이유가 전혀 없지. 실험 과제에 꼭 참여해야 한다면 이런 새로운 게 훨씬 보람이 있지. 피켓을 드는 그 상황이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그 실험의 황당함과 무모함에 초점을 맞춰 상황을 해석했다. 아니, 그런 피켓을 들고 다니다니 다른 학생들이 날 어떻게 보겠어? 꼭 그걸 들고 다녀야만 사람들의 반응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생각해보면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어? 어차피 학점 때문에 하는 실험인데 누가 그런 황당한 모험을 하겠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쪽 학생들 모두 자신들의 그러한 생각과 느낌이 정상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도 자신처럼 상황을 해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피켓을 들고 다니는데 동의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도 그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라고 예상했고, 피켓을 들고 다니는데 동의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도 그 상황을 굉장히 부정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짐작한 것이다. 바로 이런 자기중심적인 프레임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이런 현상을 허위 합의 효과라고 하는데, 자신의 의견이나 선호, 그리고 신념이나 행동 같은 것들이 실제보다 더 보편적이라고 착각하는 자기중심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허위 합의 효과에 사로잡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이 세상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미지 투사.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를 타인에게 투사하는 버릇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타인을 평가하거나 첫인상을 규정할 때 늘 얼마나 똑똑한가? 라는 차원에서 본다. 누구를 만나든 쟤는 똑똑해. 쟤는 능력이 있어 보여. 쟤는 좋은 대학을 못 나왔어. 쟤는 성격만 좋아. 라는 식으로 평가를 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늘 좋은 사람 혹은 따뜻한 사람의 차원에서 타인을 평가한다. 가령 정말 좋은 사람이야. 마음이 따뜻해. 라는 식으로 말이다. 심리학자 레비즈키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능력 차원에서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도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 능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동일한 차원에서 평가하게 된다. 반면에 자신을 정의하는 데 있어 따뜻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타인을 평가할 때도 동일한 차원에서 본다.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라. 어떤 사람이 10명의 주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10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한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돈을 중시하는 사람은 그 10명의 사람을 돈으로 평가할 것이고, 날씬한 몸매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타인을 보고 몸매로 평가할 것이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저 사람은 집이 있을 것 같아. 아파트가 저렇게 많은데 왜 우리 집은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평가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준다기보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많이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 자기 주변에 남을 헐뜯는 사람이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편이 좋다. 그 주변 사람이 실제로 남을 헐뜯는 사람이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남의 허물을 습관적으로 들춰내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세상은 아직 살만한 것이고 자기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은 가까이 해도 좋다. 그 사람은 누구와 있어도 상대방의 장점부터 보기 때문이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 라는 말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셈이다. 마음의 CCTV, 조명 효과. 1992년 동명의 영화를 TV 시리즈로 만들어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았고 국내에서도 방영된 적이 있는 미녀와 뱀파이어를 보면 금발의 미녀 버피가 외파리 뱀파이어 아밀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나는 괜찮지만 너는 정말 재수없는 날이구나. 배드 헤어 데이라는 말은 머리 스타일이 엉망인 날, 설상가상으로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재수없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표현이다. 이 말이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이 영화에 나온 버피의 대사로 유명해졌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표현은 실제로 헤어스타일이 엉망인 날에 쓰이기보다는 남들의 눈엔 파인 헤어 데이로 보이는데 정작 당사자만 머리를 가리키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을 때 더 적절하게 쓰인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아침에 샴푸가 떨어지는 바람에 비누로 머리를 감고 출근한 날, 주위에선 아무도 그러한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데도 스스로 배드 헤어 데이라면서 불평하고 다닌다. 도둑이 제발 저리는 식이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샴푸로 머리를 감았는지 비누로 머리를 감았는지 심지어는 머리를 감았는지조차 관심이 없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자기의 머리만 쳐다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샴푸 대신 비누로 감은 머리가 금방 눈에 띌 것이라고 지레짐작을 한다. 이런 상황들이 어디 머리 문제에만 국한되겠는가? 출근을 할 때마다 직장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오늘은 또 뭘 입지? 하는 것이다. 옷장 안에는 옷들로 꽉 차 있지만 막상 입고 나갈 옷이 없다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다. 연이어 같은 옷을 입고 출근하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볼 것 같다 라는 생각에 퇴근하자마자 백화점으로 달려가 옷을 산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한다. 옷장에 옷이 가득해도 아침이 되면 또다시 입을 옷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새 옷을 사들이게 된다. 신발이나 핸드백 등 다른 여러 액세서리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이러한 착각들은 조명 효과라고 하는 심리 현상에서 비롯된다. 연극 무대에선 주인공 머리 위엔 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진다. 주인공 머리 위로 동그랗게 비춰지는 조명은 주인공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니고 관객들은 주인공의 일거수일투족, 감정의 흐름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주인공이 어떤 의상을 입었는지,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어떤 대사를 하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 관객들에게 그대로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타들에겐 코디네이터란 사람이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며 그 스타의 외모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는 게 아니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연극의 주인공이 아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종종 자신도 스타들처럼 조명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쓴다. 코넬 대학교의 토머스 길로비치 교수가 대학원생들과 함께 수행한 실험은 이 같은 조명 효과의 실체를 잘 보여준다. 40대 이상이라면 베리 매닐로라는 미국 가수를 기억할지도 모르겠다. 특히 올리비아 뉴튼 존과 듀엣으로 불렀었던 This Can't Be Real, 이게 사실일 리 없어 란 노래는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음악 평론가들로부터 큰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7천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를 한 꽤 알려진 가수이다. 몇몇 TV 광고의 노래를 제작하고 직접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젊은 대학생들에게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매닐로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다닌다는 건 학생들 사이에선 민망한 일이었다. 길러비치 교수는 이 실험에서 한 학생에게 매닐로의 티셔츠를 입게 하고 4명에서 6명의 대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실험실로 들어가게 했다. 그리고 실험실에서는 아주 잠깐 동안만 머무르게 했다. 그런 후에 티셔츠를 입은 학생에게 실험실에서 만났던 학생들 중 몇 명이 자신의 매닐로 티셔츠를 입었는지, 그걸 알아차렸을 것 같은지 추측하게 했다. 실험실에 있던 나머지 학생들에겐 그 학생이 무슨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티셔츠를 입은 학생은 실험실에서 만났던 학생들의 46% 정도가 자신이 매닐로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걸 알아맞힐 거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3%만이 그 학생이 매닐로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후 실험에서는 학생들에게 코미디언인 제리 셰인필드와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려진 티셔츠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골라 입게 한 후에 동일한 실험을 반복했다. 그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다. 실제로는 8%의 학생들만 그 학생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기억해냈지만 티셔츠를 입었던 학생은 절반가량인 48%가 자신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알아맞힐 거라고 예상했다. 가끔 이런 옷을 입고 어떻게 그 자리에 가지? 라거나 이 신발과 이 옷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라고 걱정을 하는데, 그러한 걱정들은 대부분 과장된 것이다. 더욱이 그렇게 걱정하는 부분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양말의 디자인이나 구두 앞코 각도의 정도라면 그러한 근심들은 정말 전적으로 무시해도 좋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를 보고 있는 건 남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마음속에 CCTV를 설치해놓고 자신을 감시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날 주목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이제 그 CCTV의 스위치를 꺼버려야 한다. 세상의 중심에서 자신을 조용히 내려놓는다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다. 질문의 위력. 앞서 소개한 아인슈타인과 광대사진의 실험은 비교에 의한 프레임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닌 외부에서부터 유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맥락에서 TV를 아주 자주 보는 남성들은 이성 친구나 배우자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심리학 연구는 밝히고 있다. TV 속에 젊고 매력적인 여성을 보면서 배우자와 이성 친구를 비교하기 때문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함정에 걸리는 셈이다. 물론 자신도 모르게 특정한 방향으로 프레임되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1990년 캐나다 워털로 대학교가 수행한 한 실험에서 카톨릭 신자 여대생들에게 어떤 여성의 은밀한 성적 상상에 대한 글 하나를 읽도록 했다. 그런 후에 한 조건의 여대생들에게는 교황의 사진을 아주 짧은 시간 보여주고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하도록 했다. 다른 조건의 여대생들에게는 교황의 사진이 아닌 낯선 중년 남자의 사진을 빠른 속도로 보여주었다. 두 조건 모두 그 사진이 누군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제시되었다. 그 결과 교황의 사진을 접한 여대생들이 낯선 남자의 사진을 접한 여대생들보다 자기 자신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상상을 읽은 후에 교황의 사진이 노출된 여대생들이 죄책감을 더 느꼈기 때문이다. 어떤 종교이든 자신이 믿는 종교의 상징물을 집이나 자동차, 일터에 놓아두는 이유는 이러한 상징물이 무의식 중에도 계속해서 경건한 종교적 프레임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레임이 항상 이렇게 외부에서 강요되거나 은밀히 유도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건네는 질문 혹은 담화가 우리에게 특정 프레임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 자신이 외향적인 사람인지 내성적인 사람인지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난 외향적인가? 라고 묻거나 난 내성적인가? 라고 묻는다. 키나 몸무게 같은 물리적인 속성은 궁금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지만 심리적인 속성들은 궁금할 땐 반드시 이런 자기 질문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기 어떤 사람이 나는 외향적인가? 라고 자문한 후에 7점 만점의 척도상에서 자신을 평가한다고 생각해보자. 이 사람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패턴을 회상해보던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참조하든지 간에 어떤 증거에 기초하여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자문한 것이 나는 외향적인가가 아니고 나는 내성적인가? 라는 것이었다고 해보자. 일부 독자들은 이 두 가지 질문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회심리학자 지바 쿤다의 연구를 비롯하여 내가 속한 서울대학교 사회심리연구실의 연구 결과는 그런 반문이 틀렸음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외향적인가 라고 물었을 때보다 내성적인가 라고 물었을 때 응답이 더 내성적인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질문의 방향이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어서 스스로 자신의 성격을 조금씩 다르게 보도록 만든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질문의 방향이 특정 종류의 증거만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프레임을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내가 외향적인가? 라고 자문하게 되면 외향적으로 행동했던 증거들만 찾으려고 하고 내성적으로 행동했던 증거들은 잘 찾으려 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내가 내성적인가? 라고 물으면 내성적으로 행동했던 경험들만을 찾으려고 하고 외향적으로 행동했던 경험은 잘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 질문의 방향이 일치하는 쪽으로 자기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기 개념이라는 것도 단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프레임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진다. 그리고 그 프레임은 질문의 방향과 같은 아주 사소한 요인에 의해 그렇게 결정되기도 한다.